한 1년 전에 하셨던 분들, 뭐 2년 전에 한 분들이 지금 이 정도면 좀 많이 내려갔겠지. 기준금리도 내려갔으니까 해서 왔다가 뭐야 네. 하나도 안 내려갔다. 네. 올랐네 뭐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되고 깜짝. 있다. 아니 뭐 언론에서는 뭐 내려갔다면서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현재 은행 실제 금리는 내려간 게 없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러면 뭐 월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라고 했다가 월세가 또 너무 비싼 거 알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레오대출연구소에 레오님하고 대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이후에 그 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요거 네. 대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규제 전보다 한 얼마나 늘은 건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매매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70% 줄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전세 퇴거자금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늘은 거예요. 네, 제 체감상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입주하겠다. 네. 입주해서 매도하겠다 아니면 계속 입주해서 거주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야, 그럼 1.5배 정도 늘었으면은 네. 진짜 내년도 전월세 시장 매물 많이 줄겠는데. 네, 지금도 많이 없는데 점점 전세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도 계속 전세 매물 보러 다니는데 없다. 네. 예,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 대출을 받을 때 결국에 이제 뭐 한도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뭐 금리 얘기를 항상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요즘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저도 그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전보다 채권 금리가 예전이라고 하면 작년이에요. 네. 작년보다 이제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갔어요. 근데 채권 금리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의 기준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채권 금리가 저희 한 8월, 9월보다는 지금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보다는 굉장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작년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못하니까 금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높은 이유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금리가 연말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8월, 9월에 뭐 3.9%대, 3.8%대 금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지금 최저 금리가 뭐 4.1%대, 예,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0.3% 정도는 뭐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갔었어야 됐는데 네. 어찌 보면 이제 규제나 뭐 정책 때문에 그쵸. 한도가 모자라니까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그쵸. 오지 말라고 할 수 네. 없으니 금리 높이겠다. 네, 손님을 이제 안 오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말이라서 영업 종료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언론에 막 나오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한도 다 채워서. 그런 경향도 있죠. 금리가 이제 높여야 아무래도 나가는 그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가산 이 기회에 뭐 어느 정도 영업 마진도 확보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산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매년 연말에는 금리가 항상 높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연말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대환대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연말에 저 대환대출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의 금리는 항상 별로 안 좋았다. 이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환대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쨌든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올해부터인가 뭐 네, 맞아요. 반토막 정도 네, 났다. 맞아요. 0.6% 선으로 네. 낮아졌죠. 그러면 0.6 정도면은 사실 뭐 금리가 뭐 많이 내려가면 뭐 갈아탈 만도 하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안 내려가니까 못 갈아타는 안 거고요. 내려가니까. 그리고 지금 대환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0.6%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 아예 없는 예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 1.2%의 그 네. 중도 상환 수수료의 요율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상환 수수료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좀 오래 사용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금리가 좀 확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대환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리가 그래도 최소 0.5
그래서 1% 전후는 내려가야 대환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년 전에 하셨던 분들, 뭐 2년 전에 한 분들이 지금 이 정도면 좀 많이 내려갔겠지. 기준금리도 내려갔으니까 해서 왔다가 뭐야 네. 하나도 안 내려갔다. 네. 올랐네. 뭐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되고 깜짝. 있다. 아니 뭐 언론에서는 뭐 내려갔다면서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현재 은행 실제 금리는 내려간 게 없어요. 혹시 그게 뭐 스트레스 DSR 뭐 이런 거에 영향도 좀 있을까요? 스트레스 DSR은 이제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영향이 있는 거고요. 금리 내 실제 금리하고는 사실 큰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면 한도는 어차피 근데 뭐 6억, 4억, 2억으로 다 맞아요. 막혀버려가지고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렇기는 해요. 그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이제 영업을 충분히 했고 이제 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굳이 뭐 빌려 간다면 내가 뭐 배짱 장사 소위 말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보니 네.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한 4점에서 4.1% 정도 지금 받는다고 하신 거가 그냥 일반 뭐 5대 은행 정도들을 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네. 보험사나 뭐 이금융권 이런 쪽은 어떻게 좀 보험사도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보험사도 한 4%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이금융권 중에서 뭐 일부 그 이금융권 중에서 이제 뭐 단위농협, 단위수협 네.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금융기관들은 지점마다 금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특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뭐 3.8%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대환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금리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판으로 나오면은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재 한 최저 수준이 한 3.78 뭐 요 정도 느낌인가요? 평범하면 한 4점 초반. 그렇죠. 생각보다 높죠. 높죠. 네. 아, 높은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 한 3점 중반 뭐 받으셨던 분들도 제가 꽤 최근에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올라가 버렸네요. 네. 그리고 작년 6월, 7월 그때만 해도 뭐 3.5%, 3.4%뭐 이렇게 맞아요. 받으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금리가 이제 없죠. 전세 대출 금리도 좀 같이 올랐나요?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전세 대출도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뭐 최저 한 3.9%대 나오고 있고요. 뭐 서울 보증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 대출 금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러면 뭐 월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라고 했다가 월세가 또 너무 비싼 거 알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DSR 계산을 할 때 뭐 보통 뭐 연봉의 5배다 6배다 뭐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하잖아요. 네.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 DSR 네. 플러스 3%를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출 한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6배, 뭐 7배, 뭐 이금융권은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 DSR 금리까지 넣었더니 5.8배? 5.8배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이게 같고요. 이금융권 얘기인가요? 1금융권. 1금융권이. 네.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소득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계산을 했더니 한 11배 정도? 11배. 네, 본인 소득의 11배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충족하시더라고요. 5.8배에서 그다음에 이제 11배 정도 네. 이렇게가 이제 전세랑 이제 그 주담대 조금 다르죠. 한도 정도가 네. 전세 같은 경우 이제 DTI라고 해서 약간 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예, 금융비용 부담률 계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이 낮아도 충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받은 분들 보니까 뭐 변동이나 고정이랑 뭐 큰 차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요즘에는 좀 변동을 또 다시 좀 하나요? 어떤 분위기죠? 지금 변동금리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런데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 가중치가 플러스 3%. 네. 이게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금리 지금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3을 더하면 7%예요. 7%로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도가 줄어요. 근데 어차피 뭐 한도 2억, 뭐 4억 이러니까. 네, 그렇게 되지만 대환은 안 그렇잖아요. 아, 대화는 안 되죠. 네, 대환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더 많은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득 대비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율만 보면 뭐 비슷비슷한가 아니면 뭐 변동이 좀 뭐 더 조금 높나요? 뭐 금리요? 어떤가요? 네, 금리만 보면. 비슷비슷해요. 변동 금리가 제가 이번 주에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 나오냐면 지금 제일 저렴한 은행 같은 경우에 매매하고 본인 소유한 거하고 변동 같은 경우에 금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소유가 4.0% 그리고 매매가 4.2% 거의
거의 똑같죠. 담보대출. 네네. 예, 매매잔금 5년 고정금리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변동할래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그렇죠. 거는 대부분 다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동금리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레오님도 좀 변동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게 그거다. 뭐 혹시 모르니까 고정해라.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불안함이 높거나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금리를 이렇게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가서 대환을 하셔라.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부동산을 잘 알거나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오히려 원하세요. 저는 변동해 주세요. 변동을 한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뭐 규제가 어찌 보면 또 막 전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이렇게 대규모로 네. 걸릴 거로는 아마 상상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뭐 이제 뭐 되게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진짜 무슨 뭐 계약금을 뭐 날리거나 뭐 이런 그 정말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뭐 사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뭐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잘 해결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하다가 그냥 어떻게 또 뭐 주변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계약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집이면 계약금 뭐 2억을 걸죠. 네, 근데 2억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뭐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 이제 퇴거 자금 안 되시는 분들. 2주택자가 은행에서 잘 안 받아준다. 네. 그리고 상담 자체가 안 돼요. 은행에 가서 저 퇴거 자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 굉장히 곤란한데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집을 먼저 하나 사놓고 네. 내 거를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안 팔려요, 내게 지금. 그래서 2주택자가 되면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내 집 못 파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순식간에 지금 토어제에다 지금 네. 투기과열지구까지 다 묶여버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뭐 팔려요. 내일부터 안 적용 뭐 팔려요.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없어요, 집에 이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약정 위반자가 또 돼버리는. 그럼 계약금 날리게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참 쉽지 않네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주비 대출 막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중도금 대출도 뭐 40%로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지금 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규제 전에 했던 분양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원래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없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전 정권에서도 계속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경험을 해보면 이게 정부에서 하라는 거 외에 플러스 은행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아마 이제 쓸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요 주택 자금 대출이에요. 이게 네. 주택 자금 대출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주택 자금 대출은 원래 약정서를 쓰지 않아요. 나는 뭐 집을 안 산다 뭐 이런 약정서가 네. 없는데 이런 그런 대출에서도 약정서가 작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약정서를 딱 써버리면 다른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약정 위반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이제 40%로 묶이면 네, 누가 청약 받겠냐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거든요. 현금 부자들이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살만한 동네들은 하겠지만 네. 지금 너무 많이 묶여가지고 그런 동네들은 아예 지금 뭐랄까 분양 자체가 밀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지금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 묶이면서 이제 중도금 막 다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있죠. 네, 40%밖에 안 나잖아요. 나는 중도금 대출 60% 예상했는데 네. 40%다 그러면 아니 집값이 뭐 너무 상향을 하거나 예상보다 너무 싸게 뭐 청약이 당첨이 되는 분들은 어찌해서라도 다 마련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시면 당장 분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보통 그 청약 노리는 분들이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입주하든지 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20%를 더 구해와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잔금 내기도 힘든데 여기다 중도금 20%를 더 구한다고? 아, 못하겠다. 그럼 옛날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겠어요? 뭐 일단 내고 그냥 연체를 한다거나. 네. 예전에도 연체 많이 네, 했었죠.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해결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또 하나의 혼선이 있었던 게 그 오피스텔 규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정부에서 오피스텔은 괜찮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피스텔 지금 대출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왜 그런 혼선이 나왔냐면 원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비주택 비율도 원래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개인 대출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법인이라든지 사업자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또 예외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규정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나 오피스텔을 이렇게 뭐 40%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다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비주택 그 대출을 받을 때 비율은 종전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전이라고 하면 원래 오피스텔은 감정가의 70%에서 방 하나 빼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방 하나가 5,500만 원. 네. 네, 그래서 5,500만 원 공제하고 대출이 가능한데 이게 오피스텔도 역시 DSR을 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많다고 뭐 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 소득 대비 뭐 얼마 가능한지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오피스텔 물어보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어요. 아, 오피스텔 쪽 확실히 좀 왔나요? 풍선 효과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그 아닌가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와, 이걸로 대체제로 쓰겠다 뭐 이러는 분들보다는 집을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너무 적어서 그냥 잠깐 오피스텔 사서 거주하려고요. 거주 좀 하겠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70%에서 방공제해서 뭐 네.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네, 그래서 방공제 안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좀 다 달라요. 오피스텔은 은행마다 또 한도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 한 60% 전후로 예상하고 진행하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은행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다 꽉꽉 채워주는 데도 있나요? 있기는? MCG라고 해서 네, 현재 있나요? 보증서 쓰면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오피스텔은 뭐 이제 취득세도 뭐 중간은 안 되고 하니까 뭐 이게 또 다시 옛날처럼 또 한 번 또 그쪽으로 풍선효과가 가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네.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상가도 당연히 뭐 규제가 없는 거고요. 상가는 쪽도. 뭐 원래 예전에도 없었고 뭐 지금도 달라진 거 앞으로도 없고.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상가가 좀 어려워요. 네. 빌라랑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어찌 보면 좀 갑자기 유탄을 맞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우리도 규제되네. 갑자기 대출 40%. 네. 지금 투기과열지구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빌라는 대출 규제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네. 빌라는 LTV가 40%인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네. 대출은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으니까. 토어제 적용은 안 되지만 네. 대출 규제를 맞아버리니 그렇죠. 그러면은 빌라 쪽은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이거 더 안 좋아지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 뭐 어차피 아파트 사기 힘드니까 그럼 네. 뭐 빌라를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빌라가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 뭐 빌라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